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이렇게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계기 마련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9차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3개월 만의 만남에서 한미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무엇보다 북미 실무회담의 빠른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러한 두 정상의 논의는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낳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저강도 군사훈련의 취지로 정의해왔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의 공간을 넓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비핵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등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조속한 대화 제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촉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의 진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쳤습니다. 24일에는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가능한 연내에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려는 한미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월 또 남북미의 획기적인 판문점 만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둘러싼 각자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다 의견 주시면은 오늘 토론 진행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또 북한 대남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조만간에 북미 실무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또 10월 15일이지요. 월드컵 예선 평양에서 남북 간의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문가, 정치권 모두 입만을 맞대 지혜를 짤 중요한 상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한미 관계 또 한반도 안보 관련 전문가시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회동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열릴 거라고 했던 북미 실무 협상이 계속 늦어지다가 드디어 시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남북관계, 북한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 대표적인 전문가신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성과를 거두는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씨앗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보다 진전시키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이자 또 협상 분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협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홍국 국제정책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국입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고차방정 시기인 남북관계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 동북아에서 보여주는 이 지정학적인 상황들 꼭 풀어내야 될 과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DMZ,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재인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그런 중재와 또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곧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이어질 경우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들 그리고 국내에서 특히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게 또 좋은 토론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출국해서 오늘 오후에 돌아오시는데요. 유엔 총회 참석자 같지만은 또한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난번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이렇게 정상들이 이제 만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노이에서 딜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후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런데 마침 또 미국에서 볼턴 교체 등을 계기로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교수님? 시기적으로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 정상이 이 말을 맞댔다. 나름대로 상징성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비록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인 방위 문제 이것을 끄집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이 그 지난 싱가포르의 합의서지요. 6.12 이 합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도 형성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6.12 합의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좀 더 살을 붙이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된 것이 상당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다가 중간에 하노이에 이제 이른바 노들이 있었지만 다시 6.12의 정신을 확인하는 데 굉장한 의미를 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봉영식 박사는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융통성을 보일지 않을까 했는데 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법을 미국도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에는 맞지 않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 남북 관계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의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경협 부분 가시적으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융통성을 기대했었는데 두고 봐야겠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좀 아쉬워하네요. 김영현 교수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 문제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보다 앞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북미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제대로 다시 이어가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노이에서 결국 북미가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접촉으로 약간 이제 그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북미 간의 물밑에서의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이제 실현체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북미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이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갑작스럽게 열린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유엔 총회에 가시기로 했던 것이 분위기 자체가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신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구체적이고 어떤 성과로서 나오기는 쉽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한미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의지,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간 거를 두고 혹시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서 그랬는데, 김영훈 교수는 보니까 뭔가 이번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네, 김홍국 박사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북미관계가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임계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과정이다. 국제사회의 협상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 과정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가고 있는 양측에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간에 거의 벼랑 끝 전술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서로 유화적인 국면의 메시지들이 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라든가 또는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보좌관을 해임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잠재력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임계점을 향해서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그 주변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고차방 정식을 향해서 국제협상학에서 말하는 그런 과거의 벼랑 끝 전술처럼 강경한 전술에서 조금씩 서로의 상황을 바꿔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고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또는 뭐 침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불가침과 북한에 대한 어떤 제스처를 보내는 장면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미 실무 협상들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회에 정말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 지도자들의 의지를 더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일본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서 저는 상당 부분 일단은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북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인 성과가 있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네, 김홍국 박사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에서 임계점이 이를 정도로의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할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김홍국 박사는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동안 나왔던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어떤 전방위적인 비난의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제스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특히 한반도 DMZ,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를 얘기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향후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정원과 북한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한 북한의 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일정하게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러나 국제정치학은 또 항상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낙관만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 정말 신중하고 또 단호한 또 외교적 해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양문진 교수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게 뭔가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발언이라든가 무슨 뭐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한다는 것은 네. 상당 부분 좀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일례로 이번에 만약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했으면 대통령께서 미국을 갔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설령 간다 하더라도 유엔 총회 연설 외에 한미 정상회담이 결정되지 않다면 갔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갔다. 예. 또 그리고 그 충족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서 이번 그 유엔 무대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과 철학의 단계에 때려 보여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대통령께서 방문 우리 김웅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성과 있는 메시지가 있었다.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 양 정상이 6.12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잖아요. 또 더 나아가지고 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한 대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적대 관계 70여 년의 적대 관계. 그렇죠. 이걸 청산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침략, 공격할 의사가 없다든지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러한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더 북한이 직접적으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북한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제도 안전화. 두 번째는 경제 제재 할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비건 대표의 참석입니다. 비건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직위를 가진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참여했다는 것은 유연성, 나름대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미국이 지금까지 선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또는 후 체제 보장이란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 완화할 수도 있고 또 체제 보장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컸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여기에 대한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계기점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게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끌어낼 만한 내용이라든가 뭐 계기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양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에서 보이듯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 체제 안정을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군사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거는 이제 경제 제재 조치가 되겠죠. 이 하노이 회담까지는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북한의 외교력이 집중이 됐다면은 이번에는 이 어떤 이제 양가적인 입장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내지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재 완화를 목표로 계속 추구하면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좀 더 전진적인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전술인가? 아니면 정말 경제 제재 조치에 관해서는 진전이 없더라도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수확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전환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 좀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영현 교수님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비핵화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어요. 한때 비핵화라는 용어가 엄청 있다가 근래에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로드맵이 좀 구체된 것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문제는 이후에 실무회담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쪽과 여러 가지 의지는 있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다. 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제 간간히 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아예 만들어서 북한에 제시하는 정상회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잇는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6.12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6.12 정신 또는 6.12 때 시작했던 것이 하노이 때 그 중단됐던 그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표현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제 미국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의 중요한 조치가 인적인 차원에서 볼튼 보좌관을 해임시킨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라고 하는 출발점을 볼튼 해임에서부터 북한은 찾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미국이 볼튼 해임을 물론 북한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 문제 때문에 볼튼 해임으로 간다고 하는 것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긍정적 신호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리비아식 해법은 그 볼튼 보좌관이 계속 그것을 너무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결국 선 비핵화만을 끌고 가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것이 작용하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상황까지 온 것이고 결국 그렇게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이제 북한과 삿바싸움을 벌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9월, 10월, 11월 정도에는 큰 틀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의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고 신호를 보냈다는 그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6.12 정도의 합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도만도 상당한 성과라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6.12 때 이제 북미 최고 지도자가 탑다운 방식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비핵화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노이 때 서로 빅딜, 스몰딜을 갖고 나왔던 것은 이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 전에서 이제 북미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북한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이제는 좀 더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비핵화 로드맵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위치를 좀 보면은 저는 전체 판이 좀 더 익힐 수 있다. 앞으로 미래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대선이 남겨져 있고요. 그 전에 업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했던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풀고 또 이전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탄핵 국면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했던 데에서 이제는 그동안 뿌렸던 씨앗에 추수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국면을 본다면 미국의 입장은 상당한 변화를 하고 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의 힘은 다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뭐 무력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던 과거의 그런 네오콘들과 그런 미국의 강경한 매파 진영의 움직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은 많은 실망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적을 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핵화를 선행 조치함으로써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 많은 압박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핵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을 앞으로 둘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거고요. 북한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맞물려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지만 우방이고 맹방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 그리고 본인의 그런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협상 스타일도 정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북한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필요성 이 3자의 흐름들이 서로 그런 3차 방정식이 맞아 들어간다면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유연해진 모습으로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안 그랬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도 높았을 텐데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북한의 잠재력까지 평가하면서 앞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양쪽의 협상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보죠.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난 그 24일 날 국회 정보위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 2, 3주 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북한 측에서는 미국한테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 어떤 걸로 보십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은 사실 새로운 셈법이 아닙니다. 하노이에서 얘기했듯이 2010년 3월 이후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었던 대북 제재 해제하라. 대신에 북한은 영변을 폐쇄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북한이 다시 이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새로운 셈법이 아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새로운 셈법으로 간주가 되려면 북한이 그만큼 미국한테 주는 그 선물 보따리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의 수확을 거둘 때가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좀 더 유연적인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고 깊은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새로운 셈법이라는 수사를 자꾸 구사하니까 그것을 자신의 발언에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면 이전의 모두 발언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전쟁을 피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좋은 관계에 있고 그리고 제재는 약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북한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북한의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연설에서 했죠. 이전하고 발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뭔가 조금 매력이 많이 떨어질 건데요. 근데 계속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포지션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경질 이후로 유연성을 보실 것이다.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북에서 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성과에 집착할 것이다. 이것은 조금 근거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될 이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성과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치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과연 국내 정치 세력, 특히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비판 세력에서 인정을 할 만큼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는가 아니면 또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받을 합의에 그치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있으면은 대선은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효과가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도 연내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대선에 가까운 때 그리고 국내 정치 세력과 여론에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과가 네. 보장된 다음에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셈법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맞물려 있긴 한데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셈법 어떤 것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봉 박사님은 뭐 새로운 셈법이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게 촉구하는 새로운 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의 미국 담당국 긍정건의 담화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방금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도 안정. 두 번째는 경제 제재 해제 아닙니까? 이런 정확한 아주 이 명확한 이런 표시에 대해서 미국도 그동안에 애매하게 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중요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은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차가 있으시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뭡니까? 새로운 셈법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새로운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또 유연성 여기에 대해서 비건 대표가 상당히 강조를 했죠. 물론 두고 보자. 이런 신중은 있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유연성과 또 신중함 이것이 뱅전하고 있다는 보여주고 중요한 대목은 뭐냐니까 아까 지금 로드맵 이야기를 했는데 네.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로드맵 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세 개의 축이 함께 돌아가잖아요. 이 세 개의 축이 함께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정치 구조상 대북 제재 해제 또 그리고 체제 보장 권한이 행정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의회에 있단 말입니다. 행정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도 이 비건의 이런 그 표현을 보면은 북한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 기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알파가 뭔가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그 확고한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북한이 이해할 정도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알파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긍정적인 검토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부분도 네. 함께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봉 박사 얘기를 짧게 듣고 김영현 교수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sem법,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알파가 사실 북한 정권이 받아들이긴 힘든 것을 미국이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핵 프로그램과 핵 물질 보고를 하고 그것을 봉인한 다음에 포기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미국이 그 대가로서 체제 안전 보장 말씀하신 세 가지 축을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까지 그리고 적대 관계 청산 70년에 그것을 서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결단이 마련된 시점인가?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이전과의 그 협상의 분위기랄까요? 정치적인 그런 무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세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미국의 이 정치 분위기가 아쉽게도 그쪽보다는 더 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내적인 불안정성이 지금 한반도 문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지적하네요. 네, 김 교수. 저는 이제 우선 이제 봉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미국 내의 탄핵 국면, 물론 뭐 저는 탄핵이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원 통과하기는 어렵고. 하원은 좀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하원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의 지금 목표는 최대한 대선 국면까지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때리기를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읽혀집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봉 박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의회 관계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탄핵 국면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좀 더 빨리 해서 거기에서 아웃풋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탄핵 국면에도 상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빨리 방문하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 또는 뉴욕으로 빨리 초청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6.12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하노이 때 서로 스몰딜과 빅딜로 대변되는 서로 간에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조합을 서로 내놨는데 그래서는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북미가 지금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선은 하노이에서 지금 싱가포르로 다시 돌려서 그때의 싱가포르 정신을 갖고 그야말로 북미가 새롭게 다시 한번 판을 짜보자. 그래서 빅딜과 스몰딜이 아닌 북한은 영변이 아니라 영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지만 그 알파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우선은 좀 협상력을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의 낮은 수준의 알파 이런 정도를 갖고 가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저는 북미가 이제 동의하는 시점에 왔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북미 실무회담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물론 한 번에 걸쳐서 실무회담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무회담에 한 두세 차례 있을 것 같고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고 실무회담에서 한번 가닥을 잡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서 그것을 또 추동시켜내고 북미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정리되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실무회담이 마지막 것을 로드맵을 정리해내는 이런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했던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그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본다면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 북한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미국도 좀 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촉진 차원에서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일단 호응하면서 한번 가보고 그 과정에서 또 북한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김홍욱 박사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얘기했던 새로운 셈법 여기에 대한 미국의 호응 얘기하고 있는데 볼턴 교체와 더불어서 리비아식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게 분석가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실질적인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를 다루는 그 입장을 보십시오. 아주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어떤 때는 거의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협박을 성사시키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협상을 시켜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따내는 그런 협상 전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얘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했던 얘기와 지금의 얘기는 분명히 다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같은 얘기라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강도는 전 분명히 약화됐다고 봅니다. 더 뭔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데 봉 박사께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예컨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이제 문제, 탄핵 관련 문제라든가 시점으로 봤을 때 내년 11월까지 끌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당장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봉 박사님하고 그 부분을 의견을 달리합니다. 미국 정치의 특성을 보시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민주당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은 11월 달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나지만 이미 1월부터 이제 미국 대선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쌓은 업적을 바탕으로서 민주당 후보를 계속 흔드는 방식으로 이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상하는 주자들이 아마 다른 후보들이 계속 부상할 텐데요. 이런 카드를 가지고 미국 국내 대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단번에 성과를 내주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북한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최대한의 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점에 마지막 모든 것을 풀지만 그전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우리한테도 하는 것 보십시오. 최고의 한미동맹 얘기하지만 방위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무역 분야라든가 아무리 동맹이지만 마지막까지 최후의 압박을 해서 단 한 푼의 이 달러나 이 동전까지도 마지막 끌어가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발언의 메시지들의 수위를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들을 본다면 분명히 강하게 부딪혔던 하노이 당시부터 이어졌던 강한 틀들은 달라졌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리비아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하고 나섰다는 점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과거 방식에서는 달라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DMZ,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의 흐름들이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여당, 야당 좀 같이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차가 있는 봉영식 박사한테 발언 기회가 더 갈 수밖에 없네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대부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재선이 유리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근데 재선을 못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됐죠. 그때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한테 졌죠. 근데 그 당시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다음에도 이 허버트 부시 대통령이 재선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걸프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전쟁 영웅이었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약점이 돼서 오히려 그 대선에 실패했는데 결국에 미국의 대선은 외교 안보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국내 이슈, 특히 경제가 작용할 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어그러지든 아니면 더 잘 되든지 간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성격입니다. 하필이면 이게 무슨 국내 정치 스캔들도 아니고 경제 아니면 사생활 스캔들도 아니고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외교 정책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못된 합의를 했다. 이런 공격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재선 거도의 플러스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당장 미국 CNN이 보도하는 앞에서 다 없애지 않는 한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할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은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유지했던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고 하고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 국내 여론에서 정치적인 이 물결에서 민주당이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또 독재자를 살려줬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했다 한다면은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의해서는 유연성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우리 봉 박사님은 미국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반발이랄까 이거는 하기 어렵습니다만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선거에 있어가지고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간 단계의 합의 또는 뭐 좀 약간 나쁜 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트럼프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 생각하고 그러나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북미 대화가 깨지고 북한이 다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들고. 저 양 교수님의 앞부분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결정적 영향을 안 미쳤고 북한이 다시 미국에 실망해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다시 2017년 트럼프로 돌아가서 화염과 분노였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지지 세력을 또 규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글쎄,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한 점이 6.12 이랬는데 네. 6.12의 강조는 남북미 모두 정상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협상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상할 때는 포괄적인 합의서가 있고 중간 단계에서는 부칙 합의서 있고 마지막에는 세칙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6.12가 어찌 보면 포괄적인 합의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노이에서 부칙 합의서를 하려 했는데 깨졌지요.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우리 한상할 때는 이 좀 적대 국가에서 정상회담 할 때는 첫 번째는 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합의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6.12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정상회담 할 때에는 한번 튕겨봅니다. 양측이. 그래서 합의 불발됐잖아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결과 조출.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 조출을 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미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셈법각을 연영했는데 이런 겁니다. 보통 협상을 할 때는 자신은 작게 주고 상대방은 좀 많이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미국과 북한이 똑같잖아요. 이런 선상에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이 폐기라는 것은 기본을 두고 여기에서 북한으로부터 핵과 ICBM 동결 이것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주는 것은 아주 평범하게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세트 정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반면에 북한은 그래 영변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영변을 준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또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나올 거 있어요. 이렇게 따면 평화협정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뭡니까? 한미 군사훈련은 북미 간에 해야 될 상황이고 한미 간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재자 촉진 역할을 해서 가지고 지난번에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안으로서 북미 간에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또 미국 민주당이 이제 탄핵 이런 이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는 사실이죠. 예,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인사들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적으로 돌아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또 한편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대선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달 전이나 한 5, 6개월 전에 이게 터져서 만약에 이제 탄핵 절차를 밟는달지 이런 것과 지금 미국 대선이 약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물론 이제 레이스는 내년 한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 또는 이 탄핵 국면이 아주 장기화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붙잡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 탄핵 이 과정 자체가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뭐 거의 지금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탄핵 국면을 끌고 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탄핵 이 과정 자체가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아주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오바마 대통령도 전혀 하지 못했던 북미 비핵화 회담을 자기는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이전 대통령들도 아무도 못했던 걸 자기는 하겠다는 것이고 외교적 성과가 별로 없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갖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그 목표는 분명히 뚜렷한 것이고 이번에도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어떤 과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쟁점 토론 앞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가졌던 의미 그리고 어차피 최근 국면이 북한에서는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가운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했는데요. 지금 쟁점 토론은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동시에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몇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 좀 몇 개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우경님의 의견입니다. 우리 늘 참여하시는 그 김우경 같기도 합니다만은 쉽지 않은 여정인 건 분명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그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뭔가 성과를 기대하는 주문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한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는 것인데요.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6.12 싱가포르 당시 합의 관련 서로 확인했다는 점 의미를 뒀는데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이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경협, 특히 이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게 뭔가 틈새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제재 완화의 순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관련 얘기가 아까 봉 박사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북한이 이 체제 안정과 이 경제 제재 해제 이 부분을 북미 실무 협상의 핵심적인 어제라고 봤을 경우야 반드시 경제 제재 이와 연관돼 가지고 남북 간의 경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운데 있다. 비핵화와 경제 제재와 가운데 고리에 걸려 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비건 대표가 최근에 모 대학의 연설을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다시 말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북한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은 경제 제재 해제 부분 또 논의할 수 있다는 좀 적극성을 띈 이런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아하.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방금 제가 말씀대로 지금 비건 발언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가 최근은 아닙니다. 좀 지났습니다만도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남북 경협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미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면은 아마 거기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에서 뭔가 북한에 이 경제적인 이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면제 또는 뭐 제재 대상이 제외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뭡니까? 나름대로 해법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홍욱 박사.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이 체제 안전 보장은 사실은 우리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등장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그것은 일단은 금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대국이 또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은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고요.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북한을 사실은 직접 공격하는 이 상황은 전제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상황을 전제해서 많은 그런 외교적 또 정치적 이익을 봤던 것이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런 속에서 반드시 뭔가 우리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 당근이라는 그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채찍이라는 게 있었지만 당근이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번에 표현된 것이 직접 개성이나 금강산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라는 표현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조만간에 미국의 이런 유연한 접근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금강산이라든가 또는 개성건강 또는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그런 서로 간의 제안들이 오가면서 만들어낼 성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성사되고 만일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서로 간의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과제, 의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금강산 관광이 사실은 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연설들, 중견국인 뭐 덴마크라든가 뭐 폴란드, 호주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같이 합의한다면 그런 경제적으로 오가는 제안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부터 우리도 보고 우리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 평화도 만들어내고 우리 한반도의 구체적인 앞으로 미래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홍국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국제평화지대 관련도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 중요한 포함된 얘기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뭐 일리 있어 보이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경협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붕 뜬 얘기가 될 소리도 있어 보이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결국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의제 여기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로 끊어진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 체제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나 또는 그것의 어떤 연속 성상을 다시 복원하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번 미국 방문에서의 성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봐야 되고 남북 경협 문제랄지 남관계 부분은 거기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어떤 재가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남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트럼프, 문재인 두 지도자의 만남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남관계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 정부의 제안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외부로 노출시키기보다는 선후의 문제를 우선 좀 놓고 봤을 때 비핵화 평화 체제로 우선 가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유엔 연설에서 단어의 사용 빈도를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5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2번, 대화가 9번, 비핵화가 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비핵화, 그리고 유엔 연설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이고 이 평화도 이제 우선 시작을 DMZ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DMZ에서부터의 평화는 그 평화가 다시는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지난 작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다 DMZ와 거의 인접해 있거나 거기에 거의 붙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 DMZ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DMZ의 평화를 경제적인 어떤 협력의 어떤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예. 또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한반도에 주기 위해서 국제기구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시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고려한 것이고 남북 경협이나 이것도 분명한 의지는 갖고 있대 서둘러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어떤 보조도 맞추고 또 한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진정 과정에서 남북 관계도 거기에 등에 태우는 이런 방식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특히 미국 내외를 향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을 얘기할 때마다 제재 유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답변하고 오히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지금 뭐 양무진 교수나 김홍국 박사 두 사람 다 제재와 더불어서 비핵화 협상에서 역시 같이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에 푸는 고리는 한반도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쏙 빠졌어요.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는 증거로 이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성과도 어느 정도 조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까 했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김 박사님의 그런 추측이 맞지 않은가. 불행하게도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한을 얘기하면서 한국을 치는 것이죠. 한국이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카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북한에게도 압박을 가하지만 한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맹국이든지 적국이든지 가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죠. 비즈니스 무기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렇죠. 만약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은 대가를 치러라. 그 카드를 섣불리 놓지는 않는 것이죠. 실무 협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근데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기자들이랑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북한 비핵화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의향이 있냐. 생션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도 있지만 액션을 취한 의향이 있냐 했을 때 액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질의응답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예. 뭐 잘 안 들린다 그러고 그랬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 현상 유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브리핑도 그렇고 우리 청와대 브리핑도 그렇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러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였고 그것을 또 북한한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카드는 북한 제어용 또 한국 정부 제용으로 남겨두고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몇 달간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동안의 국제 협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강한 협상 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외교적 행보, 남한, 북한, 일본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서 도리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또 한반도 이슈를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그동안 보이는 행태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아무리 본인이 이 정도쯤엔 되겠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압박을 할 겁니다. 북한도 압박하고 우리 정부도 압박하는데 그래도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은 덜하겠죠. 대신에 그러나 이 판단의 기점에서 반드시 본인의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런 상황을 바꿀 것이다.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바로 볼턴 보좌관의 해임 이전은 물론 한 사람의 해임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도 매파가 있고 다양한 곳에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볼턴 보좌관의 해임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뭔가 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을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많이 쓴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쓰는 전술이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입니다. 적절하게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정도를 약화시켜주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재 카드를 내세워서 우리에게도 무역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런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양한 방정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방정식에 만나는 접점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들이 열릴 수 있다. 대신에 또 무조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판도 관리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의지도 과시해주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면을 세워주고 북한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의 정상회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협상학적인 진전을 이뤘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우리도 설득하고 또 우리도 압박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간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약하지만 우리는 도덕성이라든가 민주주의 선도국가이자 미국보다 더 앞서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압박도 하면서 그 카드를 실현시켜내는 거. 그게 우리나라 외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십시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사실은 복잡하지만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비핵화와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북한은 영변을 영구폐기 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양문진 교수가 좀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는 과감한 지금 얘기를 하네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제재는 못 풀겠다 하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럼 한국을 뭐 내줘야 되느냐?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영변이라는 가장 기본을 이야기했죠. 그럼 영변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부분을 떼가지고 또 미국이 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 부분을 떼가지고 농축시설 한 2개 정도 동결하겠다. 그렇다면 미국은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민생 관련해가 5개 있으면 한 2개 내주면 됩니다. 양무진 교수가 그러면 3국을 중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3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답니다. 이 안이 바로 조기 수학이라는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별 어려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하면요, 이제 이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제재에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킨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앞서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제재는 이것은 미국 국내용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감 있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지금 북한을 향해서도 제재를 그렇게 쉽게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제재를 풀지 못하고 제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그런 보험의 성격 또는 자기 표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얘기하시죠. 하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중재안들이 모일 때 그때 사실은 그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협상학에서 소위 말하는 베트나 가장 최선의 대안을 어떻게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줄 수 있는 영변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고 미국은 사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줄 수 있는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시나이 반도를 둘러싸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이 치열하게 갈등을 벌일 때 결국은 미국의 중재안이 서로의 이익에 서로에게 손해되지 않으면서도 중재안을 만들어내서 창의의 대안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국제협상에서 성공의 길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낼 수 있는 최선의 안들을 종합하고 우리의 그런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우리 역할들을 강조한다면 저는 그런 창의적인 대안을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다. 우리가 주도적이어야만 일이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특히 국내에서 야당, 여당 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제가 번영식 박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3번 만났죠. 지난번 판문점까지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싱가포르 1차 만났던 그 정신으로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개최 가능성 그 자체를 물어보신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만약에 그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릴 것인가 한다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재선 국면하고 연결을 시킬 테니까 그리고 그 뭐 내년 중반까지 정도로 스케줄을 볼 거다. 예, 뭐 대선 캠페인이 1월에 시작한다 그래도 연내에 개최된다면은 첫째 준비할 시간도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시작하려 그러는 것이지 시작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거의 9월 중순인데 1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합의문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정치적인 시간표를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초반 내지는 중반에 그런 하이라이트가 열리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지만 연내 개최는 확률상 적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답변이고 두 번째는
사실 네 번째 만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근데 왜 4차 미북 정상회담을 안 그러고 세 번째라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럼 미국 정부가 지난번 6월 30일 판문점의 만남은 비록 1시간 넘었지만 공식 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당시에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이 있은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이제 70년 동안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됐다는 어떤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예. 근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거에서 정반대였거든요. 아니다, 이건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다. 미국 정상과 북한 정상은 두 번 만났다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서 미국 정부한테 이런 해석을 강요하거나 제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들 몇 분은 우리 정부가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신뢰와 영향력을 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예, 어쨌든 간 실무 지금 이제 그 협상이 예정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북한 측에서 실무회담에 대표 바뀌는 것도 의미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바뀐 걸로 와야 되는 겁니까? 그 630 해동이 돼 가지고 그것은 이 북한은 최고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좀 뭐랄까 회담에 좀 무게 중심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아니다. 그냥 서로 한번 맞으면서 대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회동에 좀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트윗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감대가 만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북미 정상 간에 신뢰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3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죠. 또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개최될 회담 실무, 북미 실무 협상이 저는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실무 협상 저는 그거 보거든요. 예. 또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 정상회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내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런 건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은 전문가들 토론하니까 어느 분의 전망이 더 맞았는지 나중에 또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영현 교수. 저는 이제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올해 안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북미 회담에서는 최소한 시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북미 간에 그동안 사실 역사를 치면 1991년도부터 북미 접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운 문제, 핵 문제를 북미가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또는 서로를 등한시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겁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선택과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다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미국이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의 어떤 극대화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 내용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지금 볼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해임을 시켰고 리비아 해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결국 선 비핵화만 고집했던 미국의 방식은 이제는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좀 반영하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영변만 고집해서는 진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북한도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도 플러스 알파를 지난번 하노이 때는요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까지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북한한테 그야말로 다 발가 벗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은 북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는 북미가 그동안 6.12 때 한번 해보자는 것이 하노이 때 서로 패를 깠다면 이 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패를 맞추는 이 과정으로 지금 접어드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번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북미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9월, 10월, 11월 이때 북미 정상회담, 북미 실무회담이
이게 북미 실무회담이 성공한 그 끝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미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을 매우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북미 간의 그런 좀 입장은 좀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예. 올해 3차 또는 저는 4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에 그 남북 간의 소통, 남북 간의 협력 관계를 좀 정리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의 의견에 대해서 봉 박사는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조용하게 하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우리가 좀 택할 방법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정상회담 형식을 빌릴 수도 있고 등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그렇게 북한 측의 호응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뭐 비난도 있었고 하는데 최근에 개성공단 관련해서 뭔가 접근도 호응이 없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망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북한의 전략적 관점을 볼 때 통미 봉남이 아니고 선미 후남이다. 좀 말씀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거는 그 양 교수가 좀 독자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학자들이 대부분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좀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남측을 완전히 패싱, 배제한 상태에서 가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리고 시간이 멀지 않는 남북 간의 대화가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11월 말 일례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한 아시안 또는 한 메콩 이런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 뭐 저는 50대 50이라고 현재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그 다자 회담에 참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나 그때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거의 개최 난 이후에 와야만이 그 성과를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 측의 국민들로부터 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데모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미국하고 합의하고 난 뒤에 그 합의 이행에 대해서 검증이죠.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직접 할 수 있지만도 또 다른 한편은 한국을 통해서 간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에 있어가지고 남쪽에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약속된 대목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지난 가을에 11월쯤에 한다고 그렇죠. 그랬었죠.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홍욱 박사. 네, 저희는 그런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냈던 메시지. 지금이 북한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 남쪽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의 과정을 보여줬던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또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는 그런 때는 점점 무르익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북미 정상회담은 저는 올해 내로 열릴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북한과 미국의 서로의 신호와 시그널, 메시지들이 점점 더 서로 간에 만나서 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협상의 좀 기본 원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 협상학에서 이 고전적인 명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그 협상연구소의 로저 피셔 등이 쓴 책인데요. 예스에 이르는 길, 게링 투 예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예스에 이를 것인가, 그리고 노를 극복하는 방법, 상대의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장을 보지 말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만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겠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입장만 놓고 보면 절대 양자가 이 협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성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카드들을 우리가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다.
미국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그런 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들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연내에 결국은 북미 간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답방까지 이루어진다면 네. 세계사적인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줘야 될 그런 중대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봅니다. 네, 김영환 교수.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 한 8월, 9월 달 정도까지, 8월 정도까지 한 미사일 한 10번 정도, 그렇죠. 단거리 예. 발사체 10번 정도 쐈습니다.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남측에 대한 비난, 상당히 그 과격한 비난까지도 이제 쏟아냈었는데 현재는 그 비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도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관계도 이제는 좀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문제가 풀려야 남 관계가 풀린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남 관계에 대한 어떤 적극적 의지는 북한이 지금 당장 보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다행히 10월 15일 날 평양에서 남북한이 월드컵 2차전 예선을 합니다. 네. 그 예선 전에 이제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남 관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그러나 다양한 차원에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또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개성 금강산 관광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그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것을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다양한 우리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봉영식 박사. 예, 뭐 양무진 교수님 그 대답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미 후남이기 때문에 이 미북 실무 협정이 이제 시작되고 북한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발전이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관계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겠죠. 근데 그것이 막힌다면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유연성이 없는 자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실무 협상에 미국 팀한테도 전이가 된다면 아무래도 실무 협상이 생각보다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렇다면 11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북 협상의 실무 협상의 결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미국 측이 아직 태도 변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카드를 섣불리 사용하지 않고 밀어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참석을 계기로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지금 시점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이제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했다가 그동안의 정체 소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가운데 뭔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도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상황에 대한 진단 앞으로의 과제들 얘기했는데요. 네 분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 포함해서는 30초 정도씩 추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욱 박사. 네, 지금 저는 정말로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기,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협상의 틀도 잘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더욱더 단호하면서도 설득하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 저는 정말 국회라든가 각계가 정말 적극적으로 외교 문제에 관한 한반도 미래와 우리 후대의 운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야당도 여당도 같이 협력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 외국에 나가서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외교관들 또 뭐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같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활동도 좀 폭넓게 했으면 합니다. 네, 김영환 교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9월 그리고 10월, 11월이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이제 새롭게 다시 그 가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 한미 간에 남북미 또 나아가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국면을 좀 바꿔내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어떤 실질적인 그 진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는 모든 역량들을
국가들이 경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 박사님. 저는 이제 북한 정부에서 이 쟁점 토론을 본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남북관계 회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를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는데 선미 후남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미국하고도 앞서 나가고 남북관계도 같이 협력하고 간다면은 둘 다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제로섬으로 본다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이익을 가장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인지를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 교수님.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말도 문재인 대통령 방미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동이 다시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북미 실무회담. 이것이 의미 있는 결과 도출 나오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된다. 특히나 미국과 북한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 특히 뭡니까? 문제 해결의 전략적 접근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남북 대화 복원도 중요합니다. 우리 김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 남북 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열린 자세로 축구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남북이 하나 되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런 응원단이랄고 이런 것도 좀 받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되는 이런 차원에서 9월, 10월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또 한반도 비핵화 협상 또 평화 번영 과제에 관해서 네 분 얘기 나눴습니다. 네 분 전문가분들 오늘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남북 분단과 적대 상황이 정말 70년 가까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소하는 게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진폭도 있을 수 있고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되돌리는 일은 없도록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힘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